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시간 동안 제하고 여러분하고 마음을 나눌 지금 강의 주제가 나와 있죠. 책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 마음 돌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같이 마음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많이 힘들면 고통이 될 것인데 바라거니 꼭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제를 책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독서치료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독서치료가 굉장히 많이 시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한 독서치료는 그 근원을 따져보면요. BC 천년경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의 테베라는 곳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어떤 치료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테베라는 작은 도시에 어떤 명가, 돌멩이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 돌멩이를 번역을 해보니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데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일까 하고 지정학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이 결국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동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서치료는 원래는 유럽에서부터 발전을 했어요. 특히 17세기 라블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의사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또는 환자를 만나서 약을 줄 때는 그분들이 다시 유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에 해당하는 주인공이 나오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또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책을 한 손에 주었더니 그분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독서 치료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라블레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 치료의 다양한 총체적인 접근을 할 때 그 라블레의 이 이론을 어떻게 제가 접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전역에서 시작되었던 이 독서 치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1960년대에 꽃을 피웁니다. 특히 하나의 어떤 의학 도서관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이 독서 치료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한쪽은 독서 치료적인 이런 접근을 하고 한쪽은 통제 집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놀라웠게도 독서 치료적인 접근을 한 사람들은 거의 병이 완쾌되는 또는 치유되는 그러한 것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시사되면서 결국은 독서 치료는 응용 심리 요법의 하나 또는 가장 유명한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의학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그런 사전에 바로 독서 치료는 우리의 정신을 책을 통해서 심리 치료할 수 있는 힘 있는 대처요법의 하나라는 말까지 명명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들의 어떤 치유의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치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치료하고는 약간 달리 두 개의 큰 유형을 짓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은 발달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면서 치유를 시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독서 치료가 가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발달적 독서 치료와 임상적 독서 치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보면 발달적 독서 치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생의 과정에서 누구나 어쩌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임상적 독서 치료는 DSM-4TR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장애 편람에 근거를 해서 특수한 문제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장애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서 치료를 독서 지도, 독서 클리닉, 독서 치료라는 것으로 세 가지로 한번 변별을 해보면 독서 지도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주체가 우리 부모 중심이에요. 우리 부모가
책을 셀렉션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굉장히 좋다. 또는 이 나이에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독서 지도의 모든 대상은 전 학년기의 모든 아이들, 물론 우리 성인들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모 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7년 동안 독서와 학업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연구를 했던 것을 아주 오래전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 독서를 많이 활동 중심으로 한 아이는 수학을 22%, 영어를 29%, 국어를 40%를 거의 그냥 가지고 얘들이 수업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서와 학업 상관관계는 더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독서 지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또는 학업 신장, 그리고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항상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있었잖아요. 독서 감상문을 써내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이걸 읽고 좋은 사람 되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성 함량이라는 또 두 번째 그런 목표가 있겠죠. 세 번째는 책과 바로 우리의 TV, 특히 시청각 매체하고의 그런 연구도 본다면 책을 읽는 아이가 시청각 매체를 보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훨씬 사고력의 신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는 우리 특히 학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어쩌면은 밥을 먹는 것처럼 누구나가 꼭 행해야 될 어떤 과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중에서 이제 독서 클리닉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과목은 다 잘해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하다? 독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읽기 쪽이죠. 읽기 지진 또는 읽기 부진에 해당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깝게는 철자법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식성이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독서 클리닉입니다. 자, 그럼 과연 독서 치료는 어떤 것이냐? 아이가 이제 글자를 몰랐어요. 우리의 철수가. 글자를 몰라서 어떤 치료자라든지 또는 상담자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충분히 그 아이가 글자를 익혔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한 번쯤 너가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엄마를 모시고, 자, 철수야, 지금부터 대구 한번 적어봐. 이랬어요. 분명히 제 앞에서는 대구를 잘 적어내던 이 아이가 멈칫멈칫하면서 엄마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적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그 과업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하고 이 철수하고는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시선을 바꾸어서 걔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달상의 문제를 관찰 또는 더 높은 단계는 진단을 하는 것이죠. 진단을 해서 그 아이의 문제에 상응하는 책 하나를 주면서 그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는 이 책에서 그러한 관계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서 부모-자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접근해 주는 것이 독서 치료예요. 그렇다면 독서 치료하고 독서 지도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약간 있는 것 같죠, 그죠? 독서 지도는 부모님이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야 하고 뭐 해주는 거라면 셀렉션을 해주는 것이라면, 독서 치료는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아이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아이는 아직까지 언어적인 진술이 부족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은 엄마들이 항상 그런 주호소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하고 상담을 해보면 애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아이와 엄마와의 서로 말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서 두 사람 간은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왜? 우리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언어적인 진술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를 진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로 도출하기에는 많은 시간적인 것과 능력적인 것이 필요해요. 결국은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걔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리고 징징거린다든지, 심지어 소아들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학년기 들어가면 학교를 가지 않겠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먼저 표출을 했을 때 어머니들께서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 아이에게 그 아이의 문제가 비슷한, 똑같은, 될 수 있으면 나이도 비슷한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것을 보여주면 아무리 여러분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도 책에 대한 어떤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느냐 하면요, 책의 마지막에는 뭐 할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지금 이 책의 주인공은 너무나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이 책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러한 어떤 아픔을 이겨내고 나름대로 성공을 한다든지 행복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건 마술적 신념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와 관계되는 그런 책을 엄마한테 딱 받았을 때, 아, 내하고 똑같네.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이 아이처럼 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때 이 아이는 결국은 책과 함께 친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힘이 들 때 또는 내가 힘이 들 때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준 책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북이 뭔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제가 한번 이러한 힐링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쿠슐라와 그림책 이야기는, 쿠슐라라는 아이는 지체장애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체장애로 태어났을 때 바로 이 책을 지은 도로시 버틀러라는 분께서, 물론 병원에서 그런 아이의 치료 방법도 있겠지만 한 번쯤 이 아이에게, 내가 이 아이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는 이 아이가 어떤 요구를 보일 때마다 거기에 상응되는 책을 가지고 한 번쯤 쿠슐라를 도와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믿기 힘들다, 그죠? 이렇게 지적인 지체장애인 아이에 어떻게 책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지만 요 뒤쪽에 나오는 책 뒤에 있는 저분들이 다 머리가 길어서, 여러분 다 엄마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은 아빠고 한 분은 엄마셔요. 예. 이분께서 그때 교육학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믿었던 거죠. 이 도로시 버틀러라는 이분을. 좋아. 어쨌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물론 병원도 물론 다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 도로시 버틀러는 이 쿠슐라가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책을 보였더니 이 아이는 그 옛날 굉장히 많이 투정을 부리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졌던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점점점 정신적으로 아주 풍성한 아이로 이 아이가 성장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이 아이의 성장 발달한 과정을 꼭 우리 병원에 있는 차트지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보이는 이 어린이가 바로 7세 정도가 되었을 때, 지금 7세 정도의 나이인데 거의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물론 이거는 1976년대에 호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었고 이제 아주 훌륭한 홈 라이브러리 티처로
가정도서관의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쿠슐라는 40대가 훨씬 넘었겠다, 그죠? 그때 만약에 도로시 버틀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 아이에게 가장 이 아이를 치료시켜 줄 수 있었던 힐링북이 바로 이 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의미 있는 타자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또는 나의 삶에 멘토가 되는 사람인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지금 그렇게 되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되어주지 못한다면 이제부터 정말 아름다운 책,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책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책은 영혼을 치료하는 구급 상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독서 치료가 BC 1000년경부터 지금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면, 그런 어떤 영향을 준 데는 학문적인 근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이론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이에요.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신의 문제와 비슷한 아이를 보는 순간, 이거 내하고 똑같네?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얘도 왕따 당했을 때 나처럼 슬픈가 보다. 나도 정말 슬픈데. 거기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카타르시스. 그렇지만 책의 마지막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만다 했죠? 해결한다고 했죠. 그 해결하는 방법을 따라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그래요. 가장 독서 치료적인 접근이 학문적인 베이스가 많이 깔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조금 또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 관찰된 대로 모델링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 날 어떤 부모가 너 나쁜 사람 되라는 그런 책을 주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에요. 어린 날 그런 책을 본 아이와 그런 책을 보지 않는 아이는 관찰대로 모델링 한다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생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게스탈트 이론이에요. 게스탈트는 바로 알아차림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것이 바로 역할극입니다. 초등학교 이미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명한 재판 관인 토끼 3학년 교과에 그게 나오죠, 그죠? 나그네가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호랑이가 은혜도 모르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럴 때 너무 나그네가 억울해서 그러면 3번만 물어보자. 만약에 3번을 물어보고 내가 꼭 너에게 이렇게 잡아 먹혀야 되는 이런 거라면 나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잡아먹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침을 캐뱉고 그리고 화가 나면 발로 나를 차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호랑아 잡아먹어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죠? 두 번째 이제 한 번 이제 두 번 남았죠, 그죠? 나무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나무가 막 화를 내면서 나는 그들에게 그늘도 주고 또 의자도 주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아프게 만다 그냥 막 배워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때 마침 토끼가 지나갑니다.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그렇게 막 둘이 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게 되겠어.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차근차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랑이를 다시 그 괴짝에 그저 갇히게 하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3학년 자제를 둔 부모님이 계신다면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기말고사가 여러분 진도가 그거 아니었나요 혹시?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야 3학년인데 그거 어디 섰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지금 어머님들은 의미 있는 타자로서 점수를 조금 매기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럴 때 아이들에게 한번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가 토끼가 되어보고, 너가 호랑이가 되어보고, 너가 길이 되어보고, 이렇게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스탈트 이론입니다. 가장 우리 최근에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사이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당연히 독서 치료는 책을 통한 심리 치료이기 때문에 상담의 이론을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독서 치료의 매체가 뭐라고 그랬죠? 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책에서 가장 우리의 어떤 반응을 위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독자 반응 이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어떤 독서 교육은 거의 여러분 그 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의도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독서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춘향전이 있어요. 근데 춘향전은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책을 읽고 이해만 한다면 그거는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춘향이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는 춘향이가 했던 그 역할이 과연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각자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반응을 위주로 들어보는 토의 위주의 바로 독서 교육이 바로 어디서 나느냐? 독자 반응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 춘향전을 텍스트로 하고 이것이 진짜 진정한 문학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작자가 아닌 독자의 역할을 크게 보는 것이 독자 반응 이론인데 독서 치료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똑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워싱턴의 얘기. 자, 워싱턴의 얘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 워싱턴을 하면서 봐라, 거짓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한 어떤 꼬마가 자기도 아빠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사실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잘못해놓고 잘못되면 하면 다 가. 이러면서 아이를 혼내주는 경우도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워싱턴의 아버지처럼 이 아이는 그러한 어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못 받았다면 이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굉장히 못난 아이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워싱턴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워싱턴보다 더 누가 중요했다? 워싱턴의 아버지. 그 아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아이가 자기 상황이 만약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책에서 이런 거 안 배울래. 왜? 내가 책대로 따라하니까 도리어 내가 혼나잖아. 차라리 거짓말하고 있으면 밝히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모르고 지나갈 텐데 얘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열표식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 독서 치료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철수야. 너도 워싱턴처럼 아빠가 아유 우리 워싱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참 너는 훌륭한 아이다. 실수니까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너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서 너 정말 속상했겠다. 그러면 철수는 그래요. 네, 많이 속상해요. 그래 철수야. 선생님이 너하고 이런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은 너가 나중에 아빠가 되었을 때 너의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워싱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훈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는 책 속에서 있었던 그 행위가 똑같이 자기의 일상에서 접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에 대한 진정한 어떤 반응을 이 아이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왕따의 문제를 한 번쯤 독서 추리의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일단 그러한 활동을 할 때 먼저 해보고 싶다 또는 나하고 했을 때 굉장히 저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약을 여러분 지금 애한테 먹여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제일 목표가 뭐예요? 약을 먹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독서 치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력, 좀 더 힘이 된다면 치료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왕따를 한번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독서 추리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짝꿍 채용대라는 아주 우리의 왕따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하기, 그 방법, 개살기론을 접근을 시켰죠. 이 꼬마가 지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친구들하고 노는데 혼자서 지금 쓸쓸히 앉아 있어요. 한마디로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가 이렇게 혼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너의 마음이 어떻겠니? 그것을 한 번쯤 이 종이를 이렇게 지금 붙여놨죠, 얼굴에. 여기다가 너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애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지금 5학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인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3세, 그러니까 가장 궁극들에게 하면 11세 이후가 되면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서 형식적 조작기라는 데를 가요. 형식적 조작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추론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미루어서 짐작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겪지 않았지만 내가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빠른 애들은 3학년. 그래서 5학년쯤이 되면은 우리는 이런 미루어서 짐작해보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13세 이후가 계속 뭐냐면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마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너가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근데 내가 어떻게 너가 아닌데 내가 너를 이해하겠노 한다면 여러분 그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다? 인지의 문제입니다.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속상하려고 한다, 그죠? 그럼요,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많은 거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 모두 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인지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를 무조건 여러분 얘가 뭔가 지금 성격이 나쁘구나 하지 말고 이 아이에게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 이렇다면 엄마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만약에 너가 엄마라면 너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겠니?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역지사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고 또는 왕따를 시킨 아이도 있고 또는 방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70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려냈어요. 물론 이 중에는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독서출의 역할은 뭐냐면 이것을 애들한테 비밀 올려서 다 보여주면서
모든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을 때 이렇게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왕따를 당한 아이한테는 내만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서 슬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슬픈 얼굴을 그려냈구나. 그렇다면 어쩌면 저 아이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 아이만 겪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 증가되겠죠. 그렇지만 남들도 여러분 겪고 있다 생각하면 어때요? 좀 공감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그냥 지가 해코지를 그냥 약간 해코지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간 놀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슬픔의 얼굴을 그려내면 물론 한 번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이것이 반복될수록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을 다른 식으로 조금 해보면요. 콜버그라는 도덕성 발달 이론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저는 문학에다가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는데 초중고 유아를 다 거쳐서 가장 우리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 작품. 그러면 주로 아이들이 그런 문학 작품을 유치원에서부터 할 때, 오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로 항상 하는 게 너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것을 많이 해봅니다. 일단 가설을 해놓는 거죠. 아까 말했던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한 아이와 전혀 이러한 놀이를 하지 않은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가 왕따를 당해보지 않았지만 왕따를 당한 것처럼 이 아이가 느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아이는 이런 것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도덕적 추론을 한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도덕적 행위를 할 충분한 필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덕적 추론이 결국은 도덕적 행위를 뭐하게 한다? 필요 충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을 학업으로만 제가 약간 끌어들였는데 또 앞서의 독서지도가 인성함량이라는 아주 좋은 목표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린 날 이렇게 독서적인 접근, 치료적인 접근을 많이 한 아이는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남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비교 독서를 통해서 영대라는 아이와 내가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인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훨씬 더 빈약한 자원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먼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교를 통해서, 비교 목록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어떤 맥락인 작전 1호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작전 1호의 책이 바로 왕따의 얘기예요. 여기 주인공 스티브가 어떻게 해서 왕따에서 나름대로 해결되고 또 힘을 가진 아이가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전 1호니까 작전 1호에 해당하는 매뉴얼 11가지가 나옵니다. 이 11가지를 모든 아이들에게 한 번쯤 너는 왕따를 당했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한번 해보게 하면, 애들마다 다 여러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초등학교 지금 3학년 아이가 평소에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친구들에게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11가지 중에서 꼭 선생님과 함께 나름대로 힘을 가지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한번 우리 목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모님 상담자에게 말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상담자는 늘 아이들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늘 옆에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따돌림을 당해서 힘이 드는데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분명히 하면, 선생님에게 하면
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 옆에 나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이런 부모가 없다면, 이런 선생님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아이는 정말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꼭 우리 어머니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먼저 그 아이가 엄마 나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여러분 보통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할 거야 라는 것을 애들도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내미는 그 아이에게 꾸중을 하거나 비난을 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다시는 부모에게 손을 내미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애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떻는지 아이를 늘 이렇게 뒤집기도 해보고 앞구르기도 해보고 정말 온갖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애를 관찰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말을 해라 말을, 이러거든요. 우리 어른들 억장 무너졌을 때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어른이 된 우리도 어떤 슬픔이라든지 고통이 있을 때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술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은 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걔는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을 노출할 때 그 감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독서 치료의 목적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 증진이고, 그러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고 나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잘 해결되어서 마침내 나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 책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독서 치료는요, 독서 치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어떤 문학성보다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우리의 보통 그림책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더 베스트 스테디스 셀러라든지 좋은 책들은 거의 독서 치료로서의 좋은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체와 주제가 나름대로 재미있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누구나에게 다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어야 되지,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또는 모호한 어떤 주제가 들어간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각대장 조언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지각대장 조언은 우리가 이제 그냥 편의상 도서관에서 연령별 도서 목록이라는 걸 통해서 1학년이 읽어야 될 필독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라요. 지각대장 조언은요, 1학년 우리의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1학년 지금 들어가야 될 아이가 있는 학부형이 읽거나 선생님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그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그 너무나 귀여운 천사들을 멘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걔들은 그 초등학교 가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이제 버스비도 내고, 그죠? 좀 뭔가 모르게 학생이라는 그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져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갑니다. 가면 처음부터 멘붕이죠. 유치원은 어떻게 해요? 예쁜 선생님들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조금 뭔가 이렇게 유치원에서는 약간 뭔가 애가 약간 잘못을 해도 어째요? 철수야 뭐 이렇게 많이 공감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학령기 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사회적인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 아이의 나중에 닥칠 여러 가지 어떤 위기를 나름대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면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죠, 적응.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를 맞이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철수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 앞서 말했던 인지 발달에서 바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사고가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가 성숙한 애들은, 성장을 많이 하는 애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조금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귤을 줬어요. 전부 다에게. 집에 가서 뭐라 한다? 엄마 선생님이 내만 줬어 이럽니다. 오직 조만끈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 시기 아이들은. 오늘 선생님이 좀 혼을 냈어요. 가서 뭐라 한다? 엄마 내만 혼냈어.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점점점 인지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은 사회적 조망을 하게 돼요. 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이 어떤 지금 태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아이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최적의 사회화를 꿈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사회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면, 또 관심을 가지면 자기는 괜찮은 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애, 이렇게 하고 있을 이 즈음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그 지각대장 조언이 바로 어떤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어린 날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투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우리는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우리의 독서가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각대장 조언이라는 책은 이제 우리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학부형이, 또는 누가? 선생님이. 그것처럼 독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right time, right person, right book. 즉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어지는 책, 이거를 적서라고 그래요.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여러분 능력,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여러분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정서적인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 주어지는 책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독서 지도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3학년이 읽어야 될 책, 5학년이 읽어야 될 책,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아이 수준을 보셔야 돼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3학년보다 수준이 높으면 더 높은 책을, 내 아이가 3학년보다 수준이 낮으면 더 낮은 책을, 이런 어떤 원리가 전맥되었을 때 우리 아이는 가장 자기의 그런 필요한 시기에 어쩌면 필요한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자, 사용하는 장르는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독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책을 접근하기 좋은지 몇 가지 지금 유형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독서 치료의 유형별 치료의 한번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때까지 여러분 어떤 책을 주면서 얘야, 이 사람 본받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독서 지도였다면, 독서 치료는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상응하는 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먹는 음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몸이 만약에 많이 지금 힘들다, 뭐를 먹어야 돼요? 피곤하고 그러면 뭐 약을 먹는, 그 약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마그네슘도 먹으라 그러고 또 뭐를 또 먹으라 그래요. 예, 비타민도 먹으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자존감이 좀 나름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런 책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는 너무 지금 분노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노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어요. 할 때는 소피 같은 책, 그리고 바로 부르퉁한 스핑키 같은 책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요즘에 다행스럽게 많이 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둘이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죠?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책들인데 특히 이 책들은 거의 다가 형제 간의 갈등이지만 조금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터널 같은 책에는 남매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남매가 많은 것이겠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난형이니까는 남자 형제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병원에 입원한 내 동생은 바로 자매끼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피터의 여자는 보통의 아이들이요, 조금 어렸을 때 동생이 나면 부모님들이 동생한테 뭔가를 다 주면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내 것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어느 날 피터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좋아하는 분홍의자 들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 의자를 들고 난 이거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하고 딱 앉아봤는데 엉덩이도 걸리지 않아요. 그때 알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동생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동생을 위해서 분홍색 페인트 칠을 해서 동생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부모님이 잘 알아차림을 한다면 분명히 책 한 권이 주는 여러 가지 요소는 클 것입니다. 자, 열등감 극복.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연세에는 아마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진정성 찾기를 제가 인문학 강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읽으다 보셨죠? 변신. 변신이 뭐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변신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조금 개발서 책으로는 바로 스판폴트의 아버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꼭 읽었으면 좋은 책이 바로 마법의 설탕 한 조각이라는 책입니다. 미하엘 엘덴의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최근에 와서 아무래도 위기 가정인 이혼 가정이 많이 좀 지금 양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위기를 리스크라는 이 자체를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서 조금 위기가 있었다면 자 지금부터요 위 해보세요. 위험. 다음에 기회. 놀랍다 그죠? 별로 반응이 없군요. 우리는 늘 위기를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위기라는 이 단어에는 위험한 이것 자체를 극복해서 뭐로 만들자? 기회로 만들자는 게 있어요. 전생에 살면서 가정의 위기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배우자의 죽음은 사실은 아이들이 갖는 상실감이 어린이라면 사실은 아기 때는 사실은 그 부모 한쪽 부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거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혼은 버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꼭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살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따로 사는 것이지 여전히 너는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딸이고 아빠의 딸이란다. 이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바마 엄마가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늘 그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훌륭한 그런 자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독서 치료는 독서 지도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단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진단할 때 MRI를 하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진단의 도구가 있는데 너무 많은 진단의 도구가 있어요. 심지어 지능검사부터 합니다. 그럼 왜 지능검사를 하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인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적인 독서 치료에서의 이런 검사보다 조금 우리가 조금 제가 요즘 접근을 많이 하는 게 임상적 독서 치료 아까
DSM-4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DSM-4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장애를 보면 지금 여기서 잘 들린가 모르겠는데 크게 이 지금 발달 장애를 다 데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은 특수교육 쪽에서 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담학과를 온 사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조금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좀 하기 쉬워서 여기에 나오는 정신지체라든지 학습장애 또는 이런 전반적 발달장애에서 아동기 붕괴장애, 레트장애 이런 것들은 상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에서 다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 2006년에 했을 때는 반에서 한 2명 정도가 유병률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반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미 그러한 약간 증상을 보이는 ADHD 들어보셨죠, 그죠? 이 ADHD라든지 또는 분리불안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애착성 장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중급표에서 이 아이가 거기에 해당을 한다면 병원으로 가서 충분히 이 아이에게 그게 맞는 책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독서 치료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떤 대상별이 있는데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분노 터뜨리기, 욕하기, 그리고 여러분 숙제 안 해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심리사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용가정 그리고 학대받는 가정, 폭력 가정 또는 어북 가정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의 대상자로서의 약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정신장애로 인한 문제가 바로 DSM-4인데 이것은 좀 더 조금 여러분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좀 따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검사를 합니다. HTP라든지 이런 KFD라든지 또는 문장 완성 검사, BGT 검사 그리고 TAT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면담 기록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에요. 이 면담 기록지에서 꼭 우리 상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아이의 임신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또는 출산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원했던 아이였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배웠을 때 부모는 스트레스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과연 수유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출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떤 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역동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결핍이 있었거나 조금 열악한 아이들에게 많은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우리 어머님들께서 잘 여러분 고찰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아이의 문제에 상응하는 책을 이제는 엄마 스스로가 그냥 무조건 이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에 상응하는 어떤 책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독서 치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돌아가셔서 충분히 이런 어떤 발문이라든지 이 발문은 결국 약을 먹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서 책을 내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정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를 조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으로 거듭나시고 여러분들에게 페이퍼에 나간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부모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